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가운 달빛조차 외면한 적막강산.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감나무 가지를 흔드는 매서운 찬바람만이 세차게 불어 닥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 간신히 그 존재를 드러내는 가냘픈 보름달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질 듯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슬픔을 끌어안은 듯 음울한 기운이 온 세상을 짓누르는 듯 했지요. 그때 움찔 무언가에 놀란 듯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달이 미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휙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삼킨 듯 검은 옷을 입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복면을 쓴 날렵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오래전부터 이곳의 지리를 봐두었다는 듯 그 몸놀림이 아주 익숙했지요. 대궐 같은 강대감집 담 곁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감나무 가지를 붙잡고 능숙하게 월담을 감행한 도둑은 흡사 어둠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검은 그림자처럼 재빠르고 은밀했어요. 도둑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완벽하게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벼르고 벼러온 듯 수행을 쌓은 몸놀림을 자랑하며 그림자 그 자체와도 같은 움직임으로 스며들었어요. 담을 넘은 도둑은 제 집 정원이라도 되는 듯 망설임 없이 잽싼 몸놀림으로 강대감 댁별당 옆에 자리 잡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을 연못은 지금은 물이 완전히 빠져 바닥을 드러낸 채 앙상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바싹 마른 연못 바닥은 조금만 움직여도 흙먼지가 폴폴 일었지만 다행히도 군데군데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연잎들이 남아있어 사람 몸 하나를 숨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둑은 조심스럽게 연못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도둑의 심장이 쿵, 쿵, 쿵 맷돌 돌아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둑이 엎드려 숨은 바로 그 코앞에서 누군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긴장을 늦추지 않은 도둑이 호흡을 가다듬고는 집중하자 이윽고 한 여인이 급한 뜀박질로 도도도 걸음으로 달려오더니만 바로 도둑이 숨어있는 곳 근방의 앞에 쭈그리고 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치마를 걷어 올린 채 힘얼건 엉덩이를 드러내고는 쏴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광경을 목도한 도둑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존재를 들킬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데다 버젓이 마련되어 있는 부녀자용 직간을 놔두고 하물며 명망 높은 반가의 여식이 한밤중 바닥이 메마른 연못을 향해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는 칠칠치 못한 모습이나 구경하기 위해 월담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찰나 고요하던 밤의 장막을 찢는 듯 안채 쪽에서 사납게 컹컹 지저대는 삽살개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둑은 삽살개 소리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잽싸게 소피를 보고 있던 여인의 뒤로 접근했지요.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는 시퍼런 칼날을 여인의 가느다란 목덜미에 살며시 들이댔습니다. 삽살개의 요란한 소리에 움찔하여 뒤를 돌아보려던 여인은 난데없이 벌어진 일에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의, 조용히 하시오. 큰 소리를 내면 이 자리에서 경을 칠 것이오. 낮고도 으르렁거리는 도둑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구냐?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리 야심한 시각에 어찌 반가의 담을 넘어 아녀자를 이리 희롱한다는 말이더냐. 야심한 시각에 안뜰의 연못터까지 나와 넙죽 소피까지 보시던 아녀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만. 여인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끔찍한 상황에 있는 힘껏 들이쉰 숨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하지 못했지만 반가의 여인으로 지녀야 할 채통마저 버리지는 않았지요. 그녀는 매우 겁에 질려 있었지만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도둑의 말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횃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손에 횃불과 날카로운 장도를 든 채 삽살개를 앞세워 우르르 연못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웬 수상한 그림자더냐? 저기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꼼짝 말고 섞어라. 하인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지요. 이윽고 여인의 바로 앞까지 하인들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흩어진 머리를 황급히 정리하고 치마를 거칠게 내려입으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내 이놈들. 그새 내 얼굴조차도 까먹었다는 말이더냐. 이 야밤에 어찌 이리 함부로 소란을 벌인다는 말인가. 당장 썩 물러나지 못할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하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당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설마 자그만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인들은 여인을 차마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엉거주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하마터면 작은 마님의 소피 장면을 훔쳐본 죄목으로 두 눈을 도려내는 형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도 본 듯 황급히 계주를 잡아당기며 서둘러 돌아섰지요. 하인들이 물러가자 여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연못가를 한번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연못 옆에 자리 잡은 별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대창걸음 속에는 하인들을 피해 재빠르게 여인의 풍성한 치마폭에 몸을 숨긴 도둑이 있었지요. 도둑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 별당 안으로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이윽고 별당에 들어온 여인이 문이 굳게 닫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등 뒤에 겨눈 칼끝이 두려워 하인들 앞에서도 큰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만 반가의 아녀자 치마 속에 기어들어와 몸을 숨기다니 내 놈이 정녕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도적놈이로구나. 여인의 말에도 도둑은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 덕에 싸늘한 정적이 감도는 별당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답니다. 이윽고 여인은 굳어있던 발을 움직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손가락에 끼고 있던 윤기가 흐르는 옥반지를 빼내었지요. 또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화려한 금비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곱게 술을 놓은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뒤 도둑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둑을 쏘아보며 명령하듯 단호하게 읊조리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서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라. 내 자비를 베푸는 지금 썩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 놈의 아니 역시 보전해줄 수 없음을 알아두거라. 그녀의 음성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둑은 여인의 냉담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여인이 건네는 비단 보자기를 손으로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도자기를 그녀의 탐스러운 치마 위에 거칠게 휙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마치 벼락이 치는 듯 별당 안을 가득 울리는 굵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행색이 이러하여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나를 그깟 폐물이나 탐하는 삼류 도적놈으로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이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의 악인이자 죽일 놈인 강대감의 목숨을 거두러 온 자요. 여인은 도둑의 강렬한 눈빛과 살기 어린 음성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듯
숨을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목숨을? 대체 무슨 끔찍한 원한이 사무친 철천지 원수이길래 이리 월담을 해서까지. 도둑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굳게 주먹을 쥔 채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강대감은 나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살부지수요. 월담을 100번 하고 내 몸이 1000만 번 찢어진다 하여도 잊을 수는 없는 원수이지.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분노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매서운 눈빛으로 여인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헌데 당신은 누구요? 강대감의 핏줄인가? 설마 그의 딸이라도 되는 것이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의 며느리요. 도둑이라 생각하고 줄곧 하대하던 여인은 제 시아버지를 살부지수로 품고 들어온 자객에게 그제야 무심하게 내뱉던 하대를 고치고 정중하게 말을 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각 강대감은 깊고 깊은 밤 사랑채에서 며느리보다 어린애 된 첩씨를 옆에 끼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컹컹 짖어대는 삽살개 소리에 잠이 깬 강대감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예잉, 대체 이 오밤중에 무슨 소란인가? 이놈의 개들이 밤새 끙끙 앓는 할망구 마냥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이냐? 그러자 강대감의 고함을 듣고 들어온 하인이 쭈뼛거리며 대답했어요. 송구합니다요. 개감 마님. 요즘 고양이들이 하도 소란을 떠는지라 아마도 삽살개들이 고양이를 쫓다가 저리 흥분하였나 봅니다. 강대감은 하인의 변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더욱 분노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팔자 좋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혹여나 이것이 집안의 도둑이라도 들은 징조라면 어쩌려는 것이야? 혹여 별당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서 알아오너라. 만약 별당에 숨어든 도둑이 며느리 의목에 칼이라도 들이대고 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니더냐? 그러자 곁에 있던 첩실이 아양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머나, 나으리. 개들은 원래 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소리에도 곧잘 짖어대지 않사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다시 잠이나 드시구려. 허나 강대감은 노기를 거두지 않은 채 재차 명령했고 그렇게 강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우르르 몰려가 별당을 에워쌌지요. 밖에서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씨,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밖에서 자신을 향해 나지막하게 부르는 행랑아범의 목소리에 별당 아씨 또한 현재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도둑을 처단하려면 그녀로서는 있는 힘껏 마루에서 팔짝 뛰어내리며 도둑이야 하고 고함을 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즉시 몰려와 도둑을 제압하고 자신을 구할 수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여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차분하게 고쟁이 바람에 겉옷인 장옷을 걸친 채 조용히 방문을 열고 처마 끝까지 나아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인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웬 소란들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이리들 몰려다닌다는 말인가? 별 시덥잖은 이유로 계속하여 나의 밤잠을 깨우려는 것이라면 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어서 물러들 가렸다. 그들은 아씨의 눈치를 살피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분위기를 훑어보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고 이미 노한 여인의 화를 돋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씨의 차가운 태도에 하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우물쭈물 돌아갔어요. 하인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한 여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
도둑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나지막하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인, 고맙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나를 저들에게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아까 며느리라고 자신을 밝힐 때의 안색이 꽤나 어두워 보이던데. 자, 일단은 진정하시지요. 우선 제 이름은 금명입니다. 바깥의 소라는 이제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하니 하인들이 완전히 물러나 행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잠시 이야기는 나누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우선은 그쪽이 무슨 사연에 저저일이 발걸음을 하신 것인지 들려주실 수 있겠는지요? 자신의 이름을 금향이라 밝히며 차분하게 대화를 정돈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두를 끌고 오며 도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자신의 복면을 벗고는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홍가 반걸이라 하는 자입니다. 강대감과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였죠. 장성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강대감은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고 옛 친구랍시고 저희 아버지의 초라한 집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소이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벼슬의 뜻을 접으시고 초시에 머물러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강대감은 아버지의 순박한 아내이자 저희 어머니를 처음 보고는 아름다운 미모의 한눈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반걸은 잠시 상념에 젖은 듯 말을 고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홍초 씨의 아내를 보고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던 강대감은 떠올려서는 안 될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강대감은 한양에서도 그 여성 편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자였으나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해 오랜 친구의 집에 와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지요. 결국 탐욕스러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강대감은 며칠 후 고을 사또를 은밀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사대부였던 홍초 씨는 탐관오리로 각종 뇌물을 요구하던 사또에게 그 어떤 뇌물도 바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미 홍초 씨는 사또의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강대감이 찾아와 사또에게 뇌물을 찔러주고는 눈엣 가시인 홍초 씨를 치워달라 은밀히 청탁을 넣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또는 강대감의 사주를 받아 홍초 씨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 모함하고 잔인하게 곤장을 쳐 옥에 가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해 겨울 홍초 씨는 모진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결국 억울하게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홍초 씨가 감옥에서 모진 옥살이를 하는 동안 강대감은 홍초 씨의 집으로 와 그녀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습니다. 허나 홍초 씨의 부인 또한 대단한 절개와 채통을 아는 의젓한 여인이었지요.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사주하고 또한 자신을 욕보이려 한 강대감에 대한 저주를 품은 채 그만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잠깐 삼촌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홍초 씨의 어린아들 반걸은 슬픔에 잠긴 삼촌에게 업혀 고향을 떠나 이름도 없이 숨어 살아야 했지요. 그런 지독한 악연의 굴레에 빠져 행복해야 할 유년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반걸은 자신의 살아생전 기필코 강대감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요한 수련을 하며 이날만을 위해 칼을 갈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모두 들은 금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참으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과연 저희 시아버님이시나 그 악독한 품성이 그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었군요. 허면 이미 강대감의 악명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두고 계셨다는 말씀이오. 후후, 재미있군요. 비단 귀를 열어두기만 했다 뿐이겠습니까? 저 역시 이 집안의 타의로 흘러들어온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시아버지,
아니, 강대감을 뺏쏜 그의 개차반 아들이 저를 욕보인 뒤 억지 혼인을 하도록 종용하였지요. 그리 혼인을 한 후에도 개차반 서방은 색주집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기방에서 복상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으시어 그리 아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었고 또한 하나뿐인 외동아들의 비명행사를 맞이한 강대감 역시 그날 이후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반미치광이가 되어 지내고 있지요. 서방을 잃은 저는 청산과부가 되어 그때부터 이 별당에서 그야말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먼저 간 서방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며 지아비를 잡아먹은 드센 팔자의 요녀라며 강대감은 늘 저를 구박하기 일쑤입니다. 아마 조금만 더 시일이 지났다면 구박을 넘어 미쳐버린 그의 소나귀에 또다시 더럽혀졌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허니 이러한 야밤에라도 별당을 나서 뭔가 기이한 일을 벌이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 돌아버릴 것 같았기에 마당에 나가 메마른 연못을 향해 소피를 보는 차마 입에 담긴 민망한 해괴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연못은 제가 시집을 오던 시절부터 강대감이 항시 아끼던 연못이었으니까요. 그리도 형편없고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도둑사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조리 털어놓은 금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걸은 그제서야 어찌하여 그녀가 하인들에게 자신을 발고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자신의 슬픈 사연과 강렬한 복수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금향은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별당 안에서도 눈물을 머금은 채 요염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반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금향을 향해 다가섰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와락 껴안았지요. 그녀의 품 안에서 반걸은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를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또한 금향 역시 따뜻한 손길로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참 동안 반걸의 울음을 잠자코 들어주던 금향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 고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대감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시점에서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인 사람이지요. 드넓은 기와집에서 첩을 끼고 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나가버린 정신머리를 붙잡기 위한 방편일 뿐 그는 밤마다 하늘을 원망하며 자신의 숨통 역시 끊어달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상종도 힘든 개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제 새끼를 잃은 아픔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법. 그러니 제발 살부지수를 직접 죽이지 말아주셔요. 당신의 손으로 그의 목숨을 끊는다면 복수는 이루어지겠지만 그의 깊은 고통은 그걸로 몽땅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둔다면 그는 제 업보를 대신 짊어진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게지요. 그리고 또한 제 아들의 아내였던 저 역시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음을 알게 된다면 괘씸한 마음과 고통은 배가 되어 죽음보다 더한 감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벌일지도 모릅니다. 금향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반걸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고서는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윽고 복수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믿어왔으나 금향의 따뜻한 위로와 설득 앞에서 그는 비로소 복수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아차렸어요. 반걸은 깊은 고뇌에 잠긴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금행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이리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이어준 인연일지도 모르겠소이다. 살부지수를 처단하러 와서 생각지도 못한 배필을 얻어가다니 나라는 놈의 팔자도 참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간 부모님을 허망하게 잃게 만든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많이도 울부짖었습니다. 허나 오늘 그대를 만나게 된 이 인연을 열어준 하늘에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하겠군요. 반걸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금향을 다시 한번 껴안았고 그의 품에 파묻힌 금향이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지요. 후에 저를 데리고 멀리 떠나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단 하루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천지신명께서 당신이라는 사내를 제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보니 이는 분명 제게도 신락 같은 한 가닥의 희망은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려는 모양입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오늘은 자리를 피하시고 훗날을 기약하여 저를 데리고 떠나주실 수는 있으시겠는지요. 그리 약조만 해주신다면 나머지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론이요, 물론입니다. 복수 대신 강대감을 평생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는 길을 택했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소이다. 그리 말한 반걸은 동이 트기 직전 금향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별당에서 사라졌습니다. 금향은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이는 반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별당의 문을 닫았지요. 그로부터 나흘의 시간이 지난 후 집안의 모두가 강대감의 입궐 준비로 바빠 정신이 없는 때였습니다. 곱디 고운 비단 저고리와 휘황찬란한 치마를 꺼내 입고 제 머리에는 동백기름을 얼굴에는 부드러운 화첩을 발라 한껏 멋을 낸 금향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듯 강대감의 방 다락에 숨겨져 있던 값비싼 금부치와 은부치를 몰래 챙겨 나왔지요.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함께 쥐어져 있는 듯 보였어요. 이것으로 작별이다. 부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철저한 고통에 시달리며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주마. 금향은 강대감이 즐겨보는 서책 사이에 자신이 적은 서신을 곱게 접어 끼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결심한 듯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지요. 나루터에서는 이미 반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향은 망설임 없이 반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지요. 이윽고 반걸과 금향은 배에 올라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 복수만을 꿈꾸던 지난 시간, 그리고 애환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항해와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낯선 땅에 도착하였고 그들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연고가 닿지 않은 고을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편 금향이 남긴 서신을 발견하고 읽어내려간 강대감의 얼굴은 점점 핏기가 사라져 불그락푸르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서신을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 신분이 아니겠지요. 그간 더럽기 짝이 없는 긴 시간 동안 관아의 옥사만도 못한 이 집안에서 희생한 저희 젊음에 비하면 이 정도의 복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하고 싶으나 아버님이라는 분이 어디 그것을 이해나 할 위인이신지요. 하나뿐인 개차반의 망난이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에 취해 더욱 인간말종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이제 그 개만도 못한 사내의 아내였다는 굴레마저 벗어던지고 저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해방되고자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날마다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던 덕분일까요? 그 이후로 아버님이 품은 여인들은 하나같이 회임을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가 끊겼으니 이 더러운 시들로 이어진 가문의 정통성도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없이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영원히 고통에서 해방받지 마시고 오래오래 힘들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신의 끝부분까지 모두 읽은 강대감의 눈에
핏발이 가득 섰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서신을 찍고 버럭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게 금향과 반걸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며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강대감은 화병이 도저 병석에 누운 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힘겨워하였다는 후문을 전해드리면서 난향야화의 4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